정갈하게 정돈된 방에 홀로 앉아있는 나의 이름은 김순자, 82의 노파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은 더 이상 활기로 가득 찼던 예전의 집이 아니었다. 거실의 소파는 남편의 온기를 잃었고 부엌의 식탁은 덩그러니 놓인 밥그릇 하나로 나의 쓸쓸함을 대변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허리는 자꾸만 굽어갔다. 혼자라는 외로움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며 내가 숨쉬는 모든 공간을 잠식해 들어왔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했다. 큰아들 민주는 가장이니 어깨가 무겁고 작은아들 준수는 사업을 시작해 정신이 없다고 했다. 며느리들도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항상 분주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바쁜 삶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웬만한 일은 혼자 해결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며느리 현정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현정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여 내 신발을 정리하더니 내 손을 잡고 부엌으로 이끌었다. 어머니, 냉장고 정리 좀 해드릴게요. 혼자 계시니까 드시는 것도 시원찮고. 현정은 냉장고 문을 열고 내용물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들을 꺼내버리면서 이걸 드시면 안 되죠, 어머니. 이러다 탈나시면 어쩌냐고요.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괜히 미안한 마음에 며칠 전까진 괜찮았는데 하고 얼버무렸다. 현정은 말없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꼼꼼히 적었다. 나는 수첩을 힐끗 보았지만 현정은 재빨리 수첩을 덮었다. 마치 내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감추는 것처럼. 다음 날은 작은 며느리 지혜가 찾아왔다. 지혜는 내 방 옷장을 열어보며 어머니, 이 옷들은 너무 오래됐어요. 새로 몇 벌 사드릴게요. 하고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지혜는 이미 내 옷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 역시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내 옷 사이즈와 어떤 종류의 옷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메모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나를 미리 길들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수상한 행동은 계속되었다. 한 번은 지혜가 집을 방문했을 때 내가 깜빡하고 가스불을 켜둔 채 거실로 나왔던 일이 있었다. 지혜는 식겁하며 달려와 불을 끄고는 어머니, 이러다 큰일 나세요. 하고 숨을 몰아쉬었다. 그 후로 며느리들은 화장실에 갈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나를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마치 내가 혼자 생활할 능력이 있는지 시험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가 며느리들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언니, 서류는 다 준비됐어? 응, 맞아. 절차가 복잡해서. 내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류, 절차, 그리고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내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다. 등골이 오싹했다. 설마. 불안감이 덩어리져 가슴이 얹혔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쓸모 없어졌다고 버림받는 건가? 서러움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며칠 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며칠 전 며느리가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냉장고 안에는 낯선 반찬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그 반찬들에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점심 된장찌개, 저녁 불고기, 아침 미역국. 마치 어린아이의 식단을 짜놓은 것처럼 매 끼니 먹어야 할 반찬이 지정되어 있었다. 나는 며느리의 친절을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혼자서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정도로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때 냉장고 구석에 작은 플라스틱 통이 눈에 띄었다. 며느리가 어제 가져다 놓은 통이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곰팡이가 피어있는 빵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빵을 꺼내 들었다. 며느리가
어머니가 혹시 깜빡하고 버리지 못할까봐 직접 챙겨서 버려야 할 것들을 모아둔 것일까? 하지만 빵 조각 밑에 깔린 작은 종이 하나가 보였다. 현정의 글씨체였다. 어머님께서 좋아하는 빵. 유통기한 지남. 며칠 더 두었다가 상태 확인.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며느리가 나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유통기한 지난 것을 먹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곰팡이 핀 빵을 남겨둔 것 같았다. 그녀는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혼자 생활이 어려운지 그 증거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빵 조각을 든 채로 부들부들 떨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로 가려는데 현관문이 굳게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젯밤에는 분명히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 나는 현관문 손잡이를 여러 번 돌려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혹시 내가 깜빡하고 이중잠금을 걸어놨나 싶어 집안을 돌아다니며 켤새를 찾았는데 하지만 늘 놓아두던 현관문 옆 선반에는 켤새가 없었다. 방인, 부엌, 거실,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도 켤새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누가 켤새를 가져갔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현정이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오늘은 날이 추우니까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 안에만 계세요. 제가 이따가 점심때쯤 들릴게요. 현정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나는 그녀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현관문이 잠긴 이유를 묻고 싶지만 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현정은 내가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혹은 내가 집을 나서는 것조차 통제하려고 켤새를 가져간 것 같았다. 마치 내가 집안에 갇힌 존재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나는 창문을 통해 외부 세계를 엿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내가 밥을 먹는지 제대로 잠을 자는지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작은 센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현관문 옆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 거실 천정에 달린 동그란 센서. 혹시 이것들이 내가 집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더 이상 편안하게 집안을 돌아다닐 수 없었다. 내 집은 더 이상 나의 안식처가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잠시 들렀다. 손주 재민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손주였다. 재민이는 내게 뛰어와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 줄게요 하고 제잘거렸다. 나는 재민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잠시나마 불안한 마음을 잊을 수 있었다. 할머니, 근데 왜 요즘 집에만 계세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곧 이사 가신다고 하던데요? 재민이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사. 이사라는 단어는 요양원이라는 단어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재민이에게 재민아, 엄마가 그런 말 했니? 하고 물었다. 재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좋은 곳으로 이사 가야 한다고요. 제가 할머니 방에 새 침대 놓는 것도 봤어요. 재민이의 천진난만한 말들은 내게 칼이 되어 박혔다. 내가 며느리들의 행동을 의심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자식들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었다. 나는 단지 통보를 기다리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러웠다. 평생을 바친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낯선 곳으로 던져질 운명이라니. 나는 혼자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내일 아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나의 마지막 종착역은 요양원. 그곳이 분명했다. 불안은 현실이 되는 듯 했다. 며칠 뒤 큰아들 민준이가 찾아왔다. 늘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던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하셨잖아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하고 말했다. 나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은 나를 위한 배려인가 싶어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던진 말은 내 모든 기대를 무너뜨렸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이제 위험합니다. 낙상 위험도 크시고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내 상태에 대해 아들 부부와 길게 이야기했다. 나는 일부러 귀가 잘 안 들리는 척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또렷하게 들려왔다. 요양시설, 낙상 방치, 전문 간병인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내 귀를 때렸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느리들의 수상한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머니, 혹시 약 빼먹은 적 있으세요? 약통에 시간별로 나눠서 넣어드릴게요. 어머니, 혹시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거실이랑 화장실에 손잡이 달아드릴게요. 그들의 친절은 마치 나를 미리 요양원 생활에 익숙하게 만들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좁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요양원의 풍경이 자꾸만 떠올랐다. 나는 저곳에서 내 남은 생을 보내야 하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함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현정이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종이들을 꺼냈다. 복잡한 글씨와 법적 용어들이 가득한 서류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려고요. 현정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내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하고 말했다. 손이 떨려 펜을 잡을 수가 없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일 것이 분명했다. 나는 떨리는 눈으로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현정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서류에는 내 이름과 주소, 그리고 몇 가지 개인 정보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시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실버타운 해피하우스. 나는 손으로 그 이름을 쓸어보았다. 요양원보단 훨씬 좋은 이름이었지만 그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고급 요양시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류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계약 조항들이 있었다. 입소 시 납부해야 할 보증금, 월 이용료, 추가 서비스 이용료. 눈에 들어오는 숫자들은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내 재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큰 금액을 누가 대신 내주겠다는 건가? 그들이 나를 버리기 위해 나를 빚더미에 앉히려는 것일까? 내 이름이 적힌 자산 포기 각서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았다. 글씨가 작아서 자세히 읽을 수가 없었다. 며느리들이 내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나를 빚더미에 올려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만 같았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 빨리 사인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혜가 다급하게 재촉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어머니가 알면 반대하실 게 뻔하잖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데.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거야. 지금은 그냥 서류에 사인만 받으면 돼.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 우리 뜻대로 어머니를 옮겨놓는 거라 다름없잖아. 어머니를 위해서야.
우리 둘이 짊어질 짐이 얼마나 큰데. 그리고 우리 아들까지 끌어들였잖아. 현정의 마지막 말에 나는 온몸이 굳었다. 내 손자까지 이 일에 연관되어 있었다니 그동안 재민이가 나에게 했던 이사라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자식들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었다. 나는 단지 통보를 기다리는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큰아들 민준이 들어왔다. 민준이 나를 보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내게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아들의 말에 나는 모든 희망을 놓았다. 내 아들마저도 이 모든 계획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들이 나를 위하는 척하며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대해 분노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다. 아들마저 나를 버리려 한다는 사실에 온몸에 힘이 풀렸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갈 준비하세요. 간단한 짐만 챙기면 돼요. 소금 몇 볼하고 세면도구 정도만. 아들의 말에 나는 모든 것을 체념했다. 요양원에서는 개인 용품만 챙겨가면 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요양원에서의 삶을 상상했다. 새벽까지 뒤척이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버림받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 남은 늙은이의 서러움이 온몸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왔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에 섰다. 며느리는 내 가방을 보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양원에서는 별로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녀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했다. 차에 올라탔다. 며느리는 말없이 운전했다. 익숙한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길.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구나. 가슴이 답답해 왔다. 며느리에게 묻고 싶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혹시나 요양원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볼까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것 같아 입을 뗄 수 없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멈춘 곳은 요양원 같지 않은 곳이었다. 깨끗하고 조용한 주택가. 며느리는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다. 며느리는 나를 한 집 앞으로 데리고 갔다. 예쁜 정원과 깨끗한 대문이 있는 평범한 단독주택이었다. 혹시 요양원인가? 나는 의아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쳐다봤다. 요즘 요양원은 집처럼 꾸며놓는다고 들었으니 그런 곳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고 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겨우 옮겨 현관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현관에 놓인 신발들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아이들 운동화, 여자 구두, 남자 구두. 요양원이라는 이런 신발들이 있을 리가 없었다. 며느리가 싱긋 웃었다. 그 웃음은 왠지 모르게 의미심장했다. 그때 거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큰아들 민준이었다. 나는 너무 놀란 말문이 막혔다. 그때 부엌에서 둘째 며느리 지혜가, 계단에서 작은 아들 준수가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밝고 즐거워 보였다. 이게 무슨 일이지? 요양원에 가기 전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하러 온 건가? 어머니, 이제 저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큰아들네랑 저희랑 합가를 했거든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지혜의 말에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요양원이 아니라 합가라니.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공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요양원에 보내려는 줄 알았는데 자식들이 나를 모시고 살기 위해 이런 준비를 했다니.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동안의 오해와 불안, 그리고 그들을 향한 배신감에 혼자 소갈이했던 것이 너무나도 서러웠다. 현정이와 지혜가 놀라 나를 부축하며 왜 우시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나를 버린다는 오해 속에서 혼자 감당했던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터져 나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두 며느리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며칠 전 냉장고 속에서 발견했던 곰팡이 핀 빵. 나는 그들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 일부러 남겨둔 증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다 놓고 내가 혹시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먹을까봐 조심스레 따로 두었던 것일 터다. 그들의 걱정과 배려를 나는 감시와 통제로 오해했던 것이다. 또 현관문이 잠겼던 날, 나는 내 집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한 죄수처럼 느꼈다. 며느리가 나를 가두려 한다고 생각하며 창밖을 내다봤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혹시라도 길을 잃거나 혹은 외부에 노출되어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했던 것이다. 그들의 행동은 모두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건만 나는 그들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이다. 나는 그동안 겪었던 고통보다 그들을 오해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나는 며느리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떨궜다. 내가 너희를 너무 오해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 목소리는 울음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들은 괜찮다며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들의 따뜻한 손길에 나는 더욱 푹 받쳐 올랐다. 내가 며칠 동안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했던 시간들,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며 속옷 몇 벌만 챙겼던 비참한 심정, 그 모든 것이 헛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현정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고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 이거 요양원 서류가 아니에요. 저희가 합가하기 위해 준비한 서류예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저희의 부담이 됐을까봐 몰래 진행했어요. 그 서류 속에는 실버타운 해피하우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것은 요양원이 아니라 합가를 위해 두 가족이 공동으로 구매한 집의 이름이었다. 서류에 적힌 엄청난 금액은 보증금이 아니라 두 아들 부부가 각자의 집을 팔아 마련한 자금과 은행 대출금이 합쳐진 금액이었다. 나를 빚더미에 앉히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나를 위한 안식처를 마련했던 것이다. 나는 눈물을 닦고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재산 포기각서라고 오해했던 서류는 알고 보니 공동명의 주택 소유권 이전 서류였다. 그들은 내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했던 것이다. 며느리들이 전화로 다투는 듯한 대화 역시 나를 위한 최적의 집을 찾기 위한 논쟁이었고 아들의 이사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집으로의 이사를 말한 것이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으며 가족들의 숨겨진 노력과 희생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집안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내 방은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마련되어 있었고 침대와 옷장 모두 새 것이었다. 화장실과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가 달려 있었고 거실에는 내가 좋아하는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다. 모두 나를 위한 세심한 배려였다. 저녁이 되자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아이들은 나를 보더니 할머니, 이제 매일 같이 살 수 있어요? 하며 달려와 안겼다. 그들의 해맑은 미소에 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혼자 계셔서 걱정했는데 이제 안심이에요. 작은 손녀의 말에 나는 한없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아이들까지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풍경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먹던 밥은 늘 쓸쓸했는데 오늘은 달랐다. 손자 손녀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잘버렸고 며느리들은 내 앞에 맛있는 반찬들을 놓아주었다. 아들들은 내게 불편한 것은 없는지 계속해서 물었다. 어머니, 앞으로는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현정의 말에 나는 울컥했다. 그날 밤 나는 새로운 방에서 잠을 청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손자들의 웃음소리,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들의 설거지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이렇게 소중하고 따뜻한 것인 줄 몰랐다. 혼자 살 때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무섭기도 했는데 이제는 온몸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몇 주가 지나자 나는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아침에는 며느리들이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고 오후에는 손자 손녀들이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공원에 가거나 마트에 갔다. 며느리들은 내 약을 챙겨주고 아들들은 나를 경로당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자식들한테 버린다고 오해하며 절망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나를 위해 가장 큰 사랑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매일같이 손자들과 함께 책을 읽고 며느리들과 텃밭을 가꾸며 아들들과 바둑을 두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다. 이 집은 요양원이 아니라 나를 위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요람이었다.